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욱 차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출장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바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까지를 고려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고사로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대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지방선거 막이 오르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진단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일쯤 총리 후보를 지명할 전망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덕수 전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인 본인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펼칠 공간을 주려면 자신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는 대로 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뒤 당권 도전에 대해선 확답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의 고사로 일부 변수가 사라지면서 인수위는 인선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급부상한 카드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총리 인선의 핵심 기준은 국회 인준 통과 여부에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며 능력을 검증받은 데다 지난 2007년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김한기 국민통합위원장,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3일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총리 인선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반영해 다른 부서처럼 업무 보고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을 취한 건데요.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우선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는 경론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그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론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독립기관의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자 인수위는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자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우선 수사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달랐고요. 이 밖에도 인수위는 언론인 등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고 공수처는 통신수사 심사관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수위는 몇 개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예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개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대표들은 여가부 폐지로 불거질 성평등 문제 등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신 현재 여가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때에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런 공약은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였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잘 담아 몇 가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수위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 대신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인수위의 정책에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제안센터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핵심 의제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세운 큰 틀은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시장 기능 회복 두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TF는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조직으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심교원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담당인 경제 1분과와 부동산 산업 담당인 경제 2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민간 시장 전문가 9명도 합류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상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개별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심교원 교수도 임대차 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이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의 활성화이고, 부동산 TF가 본격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적절하다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는 밤늦게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통상기능 이관 관련 사실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선 데에는 한 언론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사의 출처가 산업부 관계자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의 비판에는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급망 관리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처할 정부 내 역할 재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상은 자유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 이관 여부는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 단체는 약속대로 지하철 시위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 다음 날 오전 서울 경북궁역. 출근 시간에 맞춰 장애인 단체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어오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삭발 투쟁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삭발식 이후 약속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각자 흩어져 4호선 해화역으로 이동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면서 매일 한 사람씩 삭발식을 이어가고 열차 지연은 없게 하겠다는 게 단체 입장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27번째 순서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당장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인수위 답변에 따라 언제든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서 장애인단체는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의견에만 기댄 채 시위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무시되어 왔던 이런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SNS에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부터 하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전장현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불편을 야기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중재로 지하철 시위는 중단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딴 발언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경을 비롯해 민생을 위한 협치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둘러싼 대립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우리 인수위랑 함께 추경의 좀 그림을 좀 제시를 하면 속도 있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수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안을 만들어달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만들어 달라. 기재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마련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교각 사루가 우려된다.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킨다며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도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을 함께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가 하나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수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견제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가운데 막판 고심에 들어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두고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런저런 잡음도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합당을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6일 지방선거 출마 지역이 정리됐는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결국 경기도지사 출마를 굳히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또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내 경선에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앞서 출마 의지를 밝힌 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과 당내 경쟁을 치를 전망입니다.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고민해온 유 전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은퇴냐 출마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자맹을 이어온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말을 아끼면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텔레비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대선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큰 만큼 당 차원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이 이름으로 출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또 이 거물들이 뭐 몇 분 계십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주소지 이전 마감일은 다음 달 2일.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입장 정리에 나서고 대진표 윤곽이 정해지면 지방선거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구 첫 3선 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의 불출마로 향후 대구시장 선거판엔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성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선 도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야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권 시장의 출마 포기는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출마자의 경선 감점 규정을 25%에서 10%까지 줄인 것도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페널티를 적게 받게 되면서 공천 경쟁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권 시장의 갑작스러운 출마 포기 선언이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유력 후보였던 권 시장 지지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정상환 변호사, 권용범 전 대구경북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선에 뛰어드는 후보군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심을 등에 업고 실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판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장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밟아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또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6개월 안에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1살 이은혜 씨와 공범 30살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35살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 시킨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A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B 씨가 이를 보고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실거주지도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을 한 대상에는 산업부 말고도 여러 부처가 포함돼 있는데요. 전직 교육부 산하기관장도 YTN 취재진에게 정권 교체 이후 사퇴를 종용당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설 무렵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산업통상자원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은 총리실을 비롯해 교육부와 과기부, 통일부 등의 여러 산하기관장에게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찰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전 부처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고발 3년여 만에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YTN 취재진은 당시 고발에 포함된 교육부 산하기관장에게서 사퇴 종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교육부 비국장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적게 받으셔도 굉장히 편하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 A 기관장은 자신을 찾아온 교육부 비국장에게 전임들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국장이 가만히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비국장은 한 차례 더 찾아왔고 직접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했다는 게 A 기관장 설명입니다. 결국 A 기관장은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퇴직했습니다. 당시 A 씨를 찾아갔다고 지목된 교육부 비국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A 씨와는 안면도 없는 사이로 국회에서 잠깐 얼굴을 본 적밖에 없다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분이 9월달에 9월인가 3월인가 언제 자기가 대학으로 돌아가니까 맞춰서 그때까지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급이 다른데 저를 상대를 하겠어요. 교육부는 당시 사정을 알만한 직원들은 모두 인사발령으로 흩어졌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은 9명 이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우리 군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서자 군은 예고 없이 발사 성공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사구 뒤편으로 화염이 넓게 퍼져나가며 발사체가 힘있게 창공으로 치솟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 시험이 지난해 7월 성공한 이후 8개월 만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정해서 이제 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게 좀 발판은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번 완전 지침 해제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의 어떤 개발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 기관은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저렴하고 구조도 간단하며 연료 주입 후 신속 발사가 가능하거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 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에 예고 없이 전격 공개하며 최근 북한이 유예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엄중한 시기에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앞으로 자력으로 군 정찰용 초소형 위성이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향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여전히 북한의 가장 최근 시험 발사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앞서서 먼저 말하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화성 15형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분석 과정이 있다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모임 10명, 자정 영업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과 감소세가 확실하다면 영업시간 제한 폐지까지 주문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42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6천 명 줄면서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하루 평균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432명으로 지난 24일 46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61%는 8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최대치를 당초 2,000명 내외에서 1,300에서 1,700명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진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사적 모임 10명과 자정까지 영업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확실한 감소세가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바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까지를 고려한 인수위 측은 11개 기관 중 9곳이 유행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 그룹 절대 다수도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 반발과 인수위 요청 등으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역 문제와 운영비 상승, 손님 항의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이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규제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요. 또 식품적격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커피나 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하면서도 동부 돈바스 주변 도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수도 키이우 근처에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놓은 채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 최대한 영토를 많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부터 계속 포화를 퍼부었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위성 사진입니다. 시내 전체가 폐허나 다름없이 파괴됐습니다. 지난 16일 폭격으로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한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도 처참하게 부서진 채로 서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만여 명이 먹을 것과 물도 없이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이 이처럼 집중 공격을 받은 이유는 이곳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과 러시아가 강제 점령한 크림반도를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수도 키이우 근처의 공세를 완화한 대신 동부 돈바스 지역 주변 도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단을 염두에 두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부와 남부의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작전으로 풀이됩니다.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ен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и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 достижении главной цели освобождения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지역의 반군 세력인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최근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장악한 후 러시아와 합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желания и устремления, то они стали абсолютно отчетливыми для нас еще уже в далеком 2014. 러시아군은 평화 협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주력 부대의 이동을 막으면서 동부 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진정한 평화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철군 등을 아직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see. I don't read anything into it until I see what their actions are. We'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what they're suggesting. 실무부처의 입장은 더 신중한 태도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말보다는 행동에 더 무게를 둔다며 즉각 공격을 멈추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is. There is what Russia says, and there is what Russia does. We're focused on the latter. And what Russia is doing is the continued brutalization of Ukraine.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철군하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징후는 없으며 수도 키우이에 대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러시아가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제재를 지속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라도 철수를 확인할 때까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제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전 기업인 같은 분들을 저는 한번 총리를 보고 싶어요. 예. 네, 그동안 이를테면 영순위,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돼 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비롯해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지방선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인선에 좀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당선인의 또 부담도 좀 덜어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순전히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결정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자칫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는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외통수인, 결국은 총리 자리에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면서
5년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가져가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네. 상처뿐인 총리 자리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상처뿐인 영광보다는 명분과 실리. 자, 총리 대신에 당 복귀를 선택한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안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또 이준석 대표 발언까지 듣고 이평론가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환영해야죠.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발언 속에서는 당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당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 눈에 띄고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서는 당과 일체화가 눈에 띄거든요. 네네. 평론가님 어떻게 배경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 네. 꽤 많이 지금 대선에 뛰어들어 봤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뭐 경선 과정에서도 실패를 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대선 끝까지 완주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네. 아예 양보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사실 왜 실패했을까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실패한 이유는 내가 거대 야당이든 거대 여당이든 우리가 양당 체제 속에서 그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합당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를 아마 반추해 봤을 때 처음 선발 투수로 맨 처음 총리를 하고 내가 돌아갔을 때 당의 영향력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지금 격변기거든요. 어쨌든 정권을 교체를 했고 또 네. 지방선거의 과정도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 초까지 인수위원장을 하거든요. 그럼 당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지방선거 한 달 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뭐 당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에서 아마 지지 기반을 자신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부 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점을 오늘 적실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문제점을 적실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개혁하겠다라는 뜻으로 전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당에 내가 영향력을 더 넓혀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 안철수 대표의 위원장의 당에서 역할을 당연히 환영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함께 당과 일체화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또 거꾸로 말하면 또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간의 두 사람의 좀 인연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당과 일체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합당을 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 자칫 분란 논란이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니 뭐 분란이 있니 뭐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았니 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당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이준석 밀어내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떤 일체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치 그걸 예상했듯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천천히 그리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기여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뭐 당 이름 바꾸고 뭐 거기에
독자적인 당대표 되고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선거를 거치면서 거기서 당선될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사들과 교분도 맺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사람도 좀 집어넣고 이러면서 천천히 당과 일체화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오늘 뭐 발표 볼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당에 자신도 흡수되면서 당에 있는 인사들을 통한 새 확대를 갖다가 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겠다. 뭐 이런 본 거고 이준석 대표도 요즘에 이제 특히나 그 장애인 관련 발언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떤 그 또 선거로 이제 당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구도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적절한 카드로 또 안철수 대표와의 그런 관계 설정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인데 긴장 관계보다는 당분간은 협조 관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흡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일단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거든요. 선거와 좀 시간표 순으로 선거와 좀 맞물려서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서울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고 네. 대통령 선거 나왔고 그러니까 큰 선거들을 2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렇게 선거를 갑작스럽게 치른 거나 뛰어들 생각이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중동 그러니까 일단 선거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맡으면서 선거 유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계 개편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즉 만에 하나 지방선거까지 지금 이 실지 회복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다면 거꾸로 많은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방 광역단체부터 해서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민주당도 아마 책임론이 더 불거질 겁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권력투쟁이 심하게 일어날 테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뭐 선거 승리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농공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까 외연 확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외연 확장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즉 지금의 어떤 그런 뭐 보수 우파만이 아니라 중도까지 다 확장을 해갖고 총선에 이제 대비하자라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서서히 마련하자. 지금은 좀 이렇게 직접적인 거리는 좀 두는 그런 네. 상황을 아마 연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민주당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혹독한 검증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위 측에서는 국회의원 좀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인물에 방점을 찍을까요? 일단 후보군을 압축해 보면 이를테면 통합형과 경제형으로 좀 압축이 되는데 안철수 변수는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청문회 통과가 제 1순위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껴졌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논란을 빚으면서 네. 지금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네,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을 겪고 자칫 또 교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 번에 여야 어떤 다수당인 민주당의 어떤 지지까지 이끌어내면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논란이 있는 인물보다는 논란이 없는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역대 뭐 과거에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민주당 네. 측에서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경제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출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기준은 인사청문회 통과 이게 아마 제일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업인 같은 총리를 한번 보고 싶다. 앞서 영상 속에서 있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업인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 뭐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지금의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기업인이다 그래서 무슨 뭐
기업 총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민간 영역에서 이 공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혹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좀 옛날에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들여다보면 초대 총리가 진짜 혹독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 기억하시죠? 김용준 그 헌법재판소장 네. 두 아들 병역 문제로 바로 나흘 만에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승수 그 유엔 기후변화 특사 했는데 투기 의혹으로 난타당하고 또 한 달 만에 됐고 뭐 다른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총리 점점 더 혹독해지거든요. 그 총리 그러니까 예. 지금 새로운 분들한테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무난한 쪽 그러니까 이 총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몇 개월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느니 무난하게 가면서 빨리 어떤 전국 흐름을 주도권을 잡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네, 아무튼 뭐 시간표대로라면 인수위가 원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명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자, 그리고 인수위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 1.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2. 대출 규제 합리화 3.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사실 이전에서 알려진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공급 그리고 시장 기능 회복 두 분야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세부담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뭐 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마지막 임대차 시장 안정화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네. 전월세 그 5% 상한제, 인상 상한제,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2+2년이었죠. 이 부분이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손대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인수위의 지금 이제 발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뭐 세부담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소위 속도 조절만 되면은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민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시장의 혼란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5% 상한제라든지 그게 이제 적용될 차례들이 이제 내년이면 오는데 네.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지난번에 2년을 했고 앞으로 또 2년을 보장받아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른 혼란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표현 중에 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이란 표현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 정책과 좀 대비되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인수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큰 초점이 공급 문제도 있지만 공급보다 우선되는 건 세금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세금에 네.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정상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벌어진 설문조사 하나만 소개할게요.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건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84%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도 양도소득세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 상담을 해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양포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이 세무사의 도움도 못 받고 사실은 노출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가지고 있으면 뭐 보유세, 그다음에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또 뭐 양도소득세 이런 어떻게 해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과다한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 이건 어쨌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까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까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정상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수위 움직임을 볼 텐데 공수처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아무래도 독립기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란 형태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독립기관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표현 안에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한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뭐 감사나 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새로 다 임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사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한다. 물론 속마음은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지만 차마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네. 과거에 KBS 뭐 정현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강제로 밀어내는 거를 반대했었는데 언제 와서 우리가 이제 밀어낸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청와대의 5년 전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갖다가 임기를 보장한다. 그리고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여가부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지금 산자부 또 뭐 블랙리스트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독립기구입니다. 이건 그 공공기관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수위에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공공기관장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리고 그 독립성이 문제가 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네. 지금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총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임기 보장을 안 해주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네.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이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야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밀어붙이네. 제2의 용산 그 발표처럼 밀어붙이고 힘으로써 뭔가를 내 사람 심게 하려고 하는 코드 인사 심으려고 하는 이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뭐 여론 전달이란 말로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자칫 정권 출발도 하기 전에 여론 악화에 또 하나의 내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마침 정권 2한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앞서 환경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가부가 아니라 환경부, 지금 산업부, 또 교육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정권의 어떤 사례들을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이제 확정 판결 이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침 정권 2한계 윤석열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좀 같은 어떤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질문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한 게 저도 초기에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공적으로 얘기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환경부 같은 경우도 그냥 환경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연루가 돼서 그건 뭐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발표를 하더라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연루가 됐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어떤 이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태가 드러난 것이고 산자부터 들여다보면 그 밑에 가장 노른자 8곳의 그 기관장을 전부 다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다른 뭐
이 여지의 어떤 뭐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앵커님 말씀은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언제나 역대 어떤 정부도 사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임 정부가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과 그다음에 서로 내로남불 언제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거 바꾸자. 임기도 확실하게 어떤 정부에서 딱 총대를 메고 야당과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진짜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이기는 쪽이 뜻대로 사실은 하자라는 게 미국은 원래 역관제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역관제로 시작해서 지금의 전통도 대통령이 직접 사인해서 임명한 게 7,000명 정도 되는데 아예 정권이 바뀌면 바로 대통령이 7,000명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대신 플럼북이라고 해서 의회가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자리에 누구를 왜 했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 갔구나라는 걸 다 여야가 함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떳떳하게 그렇게 아예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이렇게 이 속내 다르고 또 겉에 얘기 다르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 사안은 지금 두 분과 함께 나눈 이 대목은 최근에 어떤 검찰 수사, 강제 수사가 3년 전 묵혔던 사건을 왜 지금에 수사하는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인수위 어떤 간담회 시점, 좀 기점을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인수위가? 일단 독립성 부분은 저는 뭐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근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 외에 공수처가 제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는 또 요구사항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되는 자리지 일단 너부터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마치 그거는 뭐 장악처럼 보이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지원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 해보니까 어떻더냐, 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법을 갖다가 아니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운영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자라고 제의하면 민주당도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는 뭐 다짜고짜 지금 국민이 당신들 믿지 못하니까 물러나시오부터 시작을 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개선이 아니라 이거는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개패를 뚫고 싸우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싸우자는 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 보완점 요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에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전망에 대한 국정 운영 전망 결과인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할 것이다 50%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53%,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좀 이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한 전망과 평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43%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의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될 지금 지지율이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들한테 신년 기자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퇴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좀 싸해졌고. 네. 그러면서 바로 또다시 다른 어떤 농담으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시절에 운영일을 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이 퇴임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점에서 그만둘 것이다. 레임덕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착륙해야 된다. 그런데 급격하게 내려오고 레임덕이 없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그런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통합의 어떤 그 길을 보이고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53%를 바라보면서 내려와야지 자기를 잘하고 있다는 40%가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네. 사실상 또다시 불행한 어떤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사실 자리매김하시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네. 앞으로도 50%가 넘는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초유의 사실 상황입니다. 0.몇 %의 차이밖에 안 나고 또 초유의 상태는 뭐냐면 후보자 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쪽 다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던 적도 처음이고 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진짜 특검 양쪽 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네거티브의 정점인 그런 선거를 치러낸 직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국정 운영 전망 이건 아마도 저는 이것이 이 후유증,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거티브 선거 직후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 취임 이후에 청와대 개방을 하고 또 이 공약 1호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를 저는 좀 주목하고 싶고요. 아직은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거티브 어떤 선거전의 후유증이다. 자, 그럼 바로 호감도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런 점이 연장이 돼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이 간다는 32%, 호감이 가지 않는다. 6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보여주시고 교수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0.73%의 초초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다. 자칫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다라는 우려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당선인 초기에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용산 이전도 그렇고 MB 사면도 그렇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논란도 그렇고, 자, 이 모든 것들이 협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리고 소통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런 걸로 비쳤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는 누가 봐도 협치고 누가 봐도 여소야대에서 저렇게 가면은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이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앞으로 5년 참 험난하겠구나, 대한민국 참 앞으로 힘들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중도층이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윤석열 당선인을 안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확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40%를 못 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못 껴졌고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단추 잘못 깬 거 이제 푼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꿰야 돼요. 다시 꿰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런 그 실망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다시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 떨어진 지지율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실망감에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 측이 대변인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진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그랬지만 이제 실제로 인사를 통해서 총리 인선이라든지 향후에 발표되는 인수위의 이제 국정 과제를 통해서 그런 과제와 그러니까 정책과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야 될 거다. 이거 잘못하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계속 갈 경우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국론 분열의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무실 이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질문 방식에 따라 조금 조사 결과는 좀 해석하기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찬반에 대한 질문에서 반대가 51.9%, 찬성이 44.3% 나온 결과가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뭐 지금처럼 유지하자 44.5%도 있고. 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론조사는 별 의미 없다라고 한 좀 대목도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론조사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은 사실 지지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첫 주에 국정 수행 그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찬반은 국민들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생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면서 왜 용산이지? 근데 용산이 또 뭐가 문제냐면 삼각지에서 이 국방부 넘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럼 바로 문 앞에 이제 국방부 건물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어차피 지금 봉쇄된 거 아니야? 똑같잖아. 뭐 소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용산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 용산이 과연 정말 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도 좋은 곳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찬성 반대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에는 찬성한다는 게 거의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찬성하는데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여기에 또 이렇게 갈리는 뭐 시기 조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속도는 조절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은 아마 지금 이 결과 중에 위에서 하나, 두 번째 그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 계속 좀 조절을 해주시죠. 해야 될 것 같고 용산, 그러니까 그 조절과 용산 바람직하지 않다가 합쳐지면 사실은 동시 이전보다 약간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전은 찬성하더라도 이전 안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속도 조절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만약에 그 취임식 이후에 개방이 되고 청와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하면서부터의 분위기는 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한강변 그 전부 다 공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뭐 시선을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한데 지금 한강 유역의 공원은 사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강변 공원이. 그래서 실제로 자신한테 어떠한 체감되는 것에 따라서 이 찬성과 반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막이 오른 지방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대선 후속전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자 일단 민주당과 합당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로 했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서서 이제 출마는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저는 뭐 공당의 대표고요. 선거 일정,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또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 올해까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4월 2일까지인데 그때가 주말이어서 모레까지는 주소지를 다 옮겨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지사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경기도지사가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고 실제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 결과 다 보셨지만 4%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그리고 직전에 대선 후보를 배출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필승 카드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네.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은 후보군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높은 곳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김동연 대표가 만약에 이제 합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제 선거 운동 때 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일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인적 쇄신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치르느냐가 향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후속으로서. 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다른 후보가 또 어떤 주장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용산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대표의 그 경기도지사 출마는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경기지사만 좀 따로 떼놓고 봤을 때 각 당별로 보지 말고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지사 혹은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경기지사만 좀 포커스를 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기도 역대 지사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쪽 그 경기도지사가 훨씬 많았어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로 그대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지사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빼앗겼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표현되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서울은 어차피 지금 오세훈 시장이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마도 오세훈 후보한테 조금 열세일 가능성이 크고 또 경기도라는 상징,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큰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하느냐. 근데 경기도 후보는 언제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 그 후보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지금 전 대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중량감 있는 그런 후보를 통해서 실제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일단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또 유승민 의원의 그 성격상 아마도 정계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단안을 내렸을 텐데 지금까지 뭐 얘기를 안 하다가 아마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 끝에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네. 곧 거취를 밝힌다고 하니까 네.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자, 좀 통틀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장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최대의 득표를 해야지 이게 수도권은 일일생활권이거든요.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로 상호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어쨌든 지더라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차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누가 차출되든지 간에 최대의 득표를 지더라도 최대의 득표를 모이는 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대구는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기존에 뭐 홍준표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김재원 의원, 그 다음에 전 의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비박 쉽게 하면은 친윤, 반윤 또는 뭐 친박 이렇게까지 이제 막 뒤섞인 거 아니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당 장악력,
당의 주된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아직은 없는 상태고 신이계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이게 이제 누가 대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또 그 과정에서 당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당 바깥에서 소위 유영하 변호사가 따로 출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미묘한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대구의 어떤 이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저는 송영길 차출론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586이라는 기득권은 그러니까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어떤 비판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지금 타개하겠다. 내가 재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역시 송영길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징성을 도리어 지금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냄으로써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 자체를 희석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차출하고 사람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상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만약에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낙마한다 그러면 박수를 보낼까요? 아,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결심하셨는데 낙선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낙선하면 정치인은 낙선하면 어쨌든 그만큼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죠? 또 한명숙 전 총리 기억하시죠? 서울시장 선거 나왔다가 그때 낙선하고 사실은 정계에 굉장히 멀어지는 어떤 결과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굳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차출한다? 민주당이 참 이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 정당이었는데 좀 이렇게 옹색한 그런 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라는 언급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화면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시고, 자, 바로 여쭤볼게요. 이 같은 비대위원장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송영길 대표 얘기도 그런 맥락 차원에서 과연 인물이 그렇게 없나? 진짜 뭐 일각에서는 뭐 30대 여성을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인물과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이번 지방선거 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대폭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민주당은 이런 혁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콕 집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라고 언급도 했어요. 네, 그 부분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혹은 김현미 전 장관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도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공약 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패배를 했든 뭘 하든 어떤 정당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서 가야지만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표현을 그대로 실현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오늘 지하철 시위 가장 모르고 사과했어요. 대표님은 직접 전장현 측에 사과하거나. 저는 전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씨는 지난달 지하철역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에서 굴러 3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2017년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만큼 어딨어? 이게 작년에 21년도 연결제입니다. 소극적인 이거 들고 찍을까요? 출근 개시 네, 관련해서. 나는 따로 5,000원. 아, 그거는 저희가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사이에 이걸 뚝딱뚝딱 이렇게 마련할 수는 없는 분들이고 오늘부터 좀 우리 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분들은 좀 푸시고요. 이렇게 인수위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의견을 들어놓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시청열 후보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논의해가지고 크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번 국회에 동의 안 되십니까? 왜 논의조차도 안 돼요? 이게 올해 연대 개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일단 전화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숙제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추대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껄끄러워진 불교계와의 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조계종 종정추대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오른 성파 스님의 가르침, 차별 없는 존중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종정이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불교계 전체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해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셨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성파 스님은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 지난 설 연휴에 김정숙 여사가 종정 추대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도 두텁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종정 추대식에 참석한 것은 불심 달래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불교계의 반발을 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파 스님과의 인연이 깊어 법회에 참석했지만 불교계와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등 돌린 불심 달래기 행보의 성격도 담겨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가운데 일부가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있는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0,000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내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입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들이 한국에 사는 어머니와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2년 만의 만남. 어머니는 참혹한 전쟁을 피해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Мы переживали, коне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мужчин не выпускали же оттуд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 들어와 살던 아리나 씨도 무려 5년 만에 며느리와 손녀를 만났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묻고 손녀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습니다. Поспокойнее, да. 여기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도착한 알렉산더 씨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Во время войны тяжело. Да, что самое страшное? Ну, страшно, когда взрывы рядом. 판탄 같은 거, 판탄 소리를 들리는 거, Стреляют когда. 사람 죽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은 모두 10여 명. 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성들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집단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10살 남아니따 양도 헝가리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혼자 들어와야 했습니다. Украине, я там более... Да. Там была война, там было страшно. Сюда смотри, говорит. А в Корее тихо и спокойно.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로 제한됐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220명이 입국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신분증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해야도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첫째로 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최소 13,000여 명 이상. 대부분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지만 값비싼 항공료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내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시를 동서로 나눠 교차로 봉쇄를 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도 이미 곳곳이 봉쇄됐습니다. 기습적으로 봉쇄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직 봉쇄가 되지 않은 상하이 서쪽 도심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대형 간선도로에 차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금요일부터 봉쇄를 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에도 일부 봉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곳곳에 핵산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尽快使这个疫情过去，尽快使上海恢复到这个过往的。 마트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담장을 둘러쳐 기습 봉쇄를 한 아파트는 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I just woke up and my compound was surrounded with the fence and that's it. There was no announcement. There was no warning, no information, nothing. 상하이에 사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ou know, just go outside and see there is a fence and you are like in a cage. 봉쇄된 아파트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핵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Sometimes it is pretty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when they do it. Like once they did it at 1 a.m. in the morning, so I got really scared. 외출 금지로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동서 분단식 봉쇄로도 상하이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33%가 또 증가해 거의 6,000명이 됐습니다.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코로나19 초기 우한보다 많아졌는데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봄비가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날이 흐려도 기온은 제법 오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저녁까지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밤사이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서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 후반에는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